100억짜리 건물을 내던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은 은호의 표정이었는데요. 고성이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흔든 숫자는 100억이었고 거기에 더해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172억 5천만 원이라고 목청껏 외쳤는데도 은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거든요. 안 받아요. 은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고성이 귀에는 계속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안 받겠다는 거였는데요. 돈도, 건물도, 심지어 그 모든 걸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까지도요. 우준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은호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떨리더니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이번 생에서 엄마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예요. 우준이가 남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은호는 그 문장이 사실 자신을 향한 말 같았거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죠? 은호가 겨우 입을 떼었을 때 옆에 서 있던 이지혁이 손등을 꽉 잡아줬습니다. 아니에요, 은호 씨. 그건 우준 씨와 그리고 고성희 씨의 선택이에요. 은호 씨가 다 짊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지혁은 의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의사보다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은호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믿고 버틸 수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는데요. 하지만 은호는 쉽게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간이식해줬으면 우준이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서 투정을 부리고 있을까? 100억을 받았으면 엄마랑 동생은 당장 이 집을 벗어났을까? 머릿속이 난장판이었는데요. 그 모든 생각의 끝에는 결국 한 문장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고성희 씨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게 해야 해요. 그게 은호가 겨우 붙잡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재단 회의실에서 투자 보고를 듣고 있다가 문득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준이 상태를 보고 받긴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고성희에게서 듣는 이야기들이 전부 맞지 않는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여기 추가 인수권 자료. 비서 이지환이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부르자 박진석이 정신을 조금 돌렸습니다. 아, 이 팀장. 미안하네. 오늘 좀 집중이 안 되네. 이지환은 눈치를 봤습니다. 요즘 박진석이 유독 예민하고 사소한 숫자 하나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간이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헌신적인 엄마로 포장된 고성희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박진석 마음 한편이 뒤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때 재무본부장 지강호가 살짝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우준군 수술 관련해서 기부나 재단 명의로 처리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죠? 박진석이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인가? 아, 최근에 병원 쪽에서 회장님 이름으로 조용히 진행되는 기부금 이야기가 살짝 돌고 있어서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진석은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의 가장 위에는 고성희 이름이 떠 있었는데요. 엄지손가락이 발신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결국 화면을 끄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희가 또 뭘 꾸미는 거지?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때의 고성희와 지금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고성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은호가 우준의 차트를 다시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외과 의사였고 동시에 은호와는 복잡한 인연이 얽혀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언젠가 은호에게 네가 힘들면 난 언제든 악역 맡을 준비되어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훑어보던 지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간이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적합자가 나타났다고 포장하지? 의무기록 팀장 김다정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멈칫했습니다. 지은호 선배, 그 말 혹시 우준이 말하는 거예요? 응. 김다정 씨, 우준 군 검사 기록 중에 초반에 다른 공여자 후보들 있었던 거 다 빠져있지 않아요? 그게 보호자 요청으로 비공개 전환된 게 몇 건 있긴 한데 설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설마가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김다정이 얼굴이 하얘진 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희 씨요?
의사는 원래 환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우준이의 병과 싸움보다 주변 어른들의 이해관계 싸움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게 역겨웠습니다. 다정씨, 혹시 예전에 간이식 상담받았던 환자들 중에 이름이 한유라였던 사람 기록 있어요? 김다정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그건. 지은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는 은호씨 쌍둥이 동생이에요. 근데 공식 기록에는 그런 사람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서류상에서 지워졌다는 거잖아요. 김다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무기록, 출생신고, 모든 게 조작되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한편 우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상철 형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예전에 한번 박진석 재단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맡았다가 윗선 압력으로 손을 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검사로 같이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또 박진석 이름이 나오네. 이상철이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자 옆자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 그 회장님은 그냥 돈 많고 이미지 좋은 재벌 아니에요? 장학재단의 병원에 뭐. 겉으로는 다 그렇지. 근데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주변에는 꼭 그걸 자기 맘대로 쓰려는 인간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 이상철은 이미 이 사건이 단순 가출이나 자살 시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서에 적힌 문장들, 병원 기록의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이식과 숨겨진 딸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검사, 나야. 이상철. 이 형사. 또 골치 아픈 사건이야? 이번엔 좀 많이 더럽다. 고성희, 박진석, 간이식, 숨겨진 쌍둥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박성재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형, 이런 건 딱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밑바닥까지 긁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 둘이 욕먹는 건 일상이니까. 두 사람의 통화는 짧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중간에서 손 떼지 않겠다는 거였는데요. 은호의 집에서는 정순이와 조옥래가 좁은 부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 엄마였고 조옥래는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자 거의 친척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순이야, 너 같으면 100억 안 받았겠냐? 조옥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대답 대신 차가 다 식어버린 머그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흔들렸어. 우리 이 집 지하 곰팡이 냄새 안 맡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은호 동생 등록금도 걱정 없고. 조옥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흔들리지. 근데 은호가. 근데 말이지 옥래야. 정순이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이미 붉은 기운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우리 애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렇게 큰 돈을 눈앞에 두고 엄마, 난 그 돈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있지. 순간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나부터 부끄럽더라. 조옥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순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순이야. 우준이는. 알아. 우준이 죽으면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겠지. 어쩌면 은호한테 평생 미움받을 수도 있고. 근데 말이야, 옥래야.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누굴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더라. 그건 엄마 욕심이지, 엄마의 죄지, 애가 대신 내줄 몫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은 은호에게 직접 해줄 용기가 아직 나지 않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준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를 살펴보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김장수와 이수빈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김장수는 예전에 박진석 재단 관련 홍보 일을 했던 영상 편집자였고 이수빈은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둘은 우연히 이 사건에 발을 들였지만 파고들수록 기사 한 편으로 끝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깨닫고 있었는데요. 여기 좀 봐요. 이수빈 씨. 김장수가 화면을 멈추며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CCTV 속에서 우준이 택시에서 내리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그 몇 초 뒤에 다른 인물이 같은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는 거였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 마스크, 그리고 익숙한 체형. 이거 고성희 씨 아니에요? 이수빈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친엄마가 유서 남기고 사라진 아들을 따라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경찰에선 이거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죠? 김장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거 이상철 형사한테 바로 넘길까요? 아니요.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은호 씨한테 보여줘야 해요. 이건 그냥 사건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뭘 선택할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증거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은호 옆을 쉽게 떠나지 못했는데요. 나 이지혁 씨한테 화내면 안 되는데 자꾸 괜히 짜증내게 돼요. 은호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저한테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 은호 씨한테 맞는 것도 한 번쯤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이 일부러 가볍게 받아쳤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근데요, 이지혁 씨. 은호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나 때문에 우준이가 죽으면 그때도 나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거의 선언에 가까운 말투였는데요. 지금 떠나도 이해할게요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걸 이지혁은 눈치챘습니다. 은호 씨. 이지혁이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의사잖아요. 사람 죽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죽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고 갈라지는 거더라고요. 은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준 씨가 어떻게 되든 그게 설령 최악의 결과로 가더라도 나는 은호 씨를 범인 취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적어도 그런 사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표정이었는데요. 그 말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나 진짜 나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곁에 있으려는 거예요. 나쁜 선택 혼자 하게 두면 진짜 나빠지거든요.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무거워졌습니다. 슬픔만 있는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선택들의 무게였는데요. 다음 날 병원 구석 카페에서 박영라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오래전부터 재단과 병원 사이를 오가며 실무를 맡아온 사람이었고 고성희와 박진석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검사 박성재였습니다. 영라 씨, 이렇게 직접 만나자고 한 거면 꽤 큰 얘기인가 보네요. 박영라는 커피잔을 한 번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는데요. 검사님, 저 이제 더는 모르고 있는 척은 못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죠? 예전에요. 박 회장님 사모님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박성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쌍둥이였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서류상으로는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사산 처리된 걸로 되어 있고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산 아니었어요. 그 아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기억해요. 박성재의 손가락이 살짝 굳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고성희 씨요. 박영라의 한마디가 이미 균열이 가 있던 이야기 전체에 또 하나의 금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니게 돼버렸는데요. 이상철과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까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퍼즐을 맞추다가도 결국 하나의 이름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한유라. 은호의 쌍둥이 동생이자 우준이에게 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이번 생에서 엄마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라진 사람.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모두가 찾아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변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던 중 김장수와 이수빈이 들고 온 USB 하나가 은호 앞에 놓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호가 묻자 이수빈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우준 씨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었는지 은호 씨가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화면 속에서 우준이 고개를 숙이고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그 뒤를 몇 초 간격으로 다른 인물이 따라 들어가는데요. 은호는 그 실루엣을 보고 손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네, 맞아요. 이수빈이 대신 말해줬습니다. 고성희 씨예요. 은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준을 살리기 위해서 간을 달라고 울부짖던 엄마. 그 엄마가 우준이 마지막 발걸음을 직접 따라갔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섞이지 않았는데요. 우준이는 정말 혼자 죽으러 간 걸까?
아니면 엄마한테 떠밀린 걸까? 그 질문이 은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걸 멍하니 내려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사람들이 멈출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척은, 이 목소리는, 이 날숨은 익숙했거든요. 또 여기 있네요. 이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동 돌아다녀야지 왜 자꾸 환자 보호자만 따라다녀요? 은호가 억지로 농담처럼 말하자 이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환자는 꼭 병실에만 있는 건 아니라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은호가 마치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나 엄마랑 끝까지 가볼 거예요. 고성희 씨가 뭘 했는지, 우준이한테 어디까지 했는지, 유라를 어떻게 만든 건지 전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끝에 뭐가 있어도요? 네. 그 끝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어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리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는데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고 그 이름을 본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발신자 지은호. 전화를 받은 이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통화를 마치고 난 뒤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지혁이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지은호 씨가 방금 연락 왔는데요. 유라 씨 흔적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나왔대요. 은호의 심장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요? 이지혁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재단 산하 쉼터 중 한 곳이래요. 그리고 거기 담당 실무자가 예전에 고성희 씨랑 같이 일했던 박영라 씨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또 한 번 다른 방향으로 꺾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준의 생사도, 유라의 행방도, 고성희의 진짜 얼굴도, 박진석 왕국의 균열도.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한 쉼터 창가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이름 하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받는 사람 은호. 여기까지 오지 마. 너까지 망가지는 건 보기 싫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 여자는 셔터가 내려진 도시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유라였습니다.